추석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전 부치는 냄새와 탕 끓이는 냄새가 벌써 집안에 가득했어요. 기척을 내며 주방 쪽으로 가자 분주하게 전을 뒤집던 시누이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새언니 왔어요? 어머, 벌써 하고 있었어요? 나름 빨리 왔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죠? 꼭두 새벽부터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었는데 더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 재료를 손질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뭐하러 왔어.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요. 요즘에는 몸도 한결 나아져서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한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리 반죽해 놓은 부추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익는 반죽을 보자니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어머님은 한쪽에서 나물을 무치셨어요. 간 얻더니 일부러 심심하게 했다. 너도 먹으려면 너무 짜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한테 맞추면 그인 아가씨가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가 최우선이지. 싱거우면 알아서 소금 쳐서 먹으라고 해라. 제 말에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하니 아가씨가 장난치듯 눈을 흘겼어요. 엄마는 무조건 새언니가 최우선이라니까. 나 참 서러워서 얼른 시집을 가야지. 아이고, 그래. 제발 좀 그러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어머님과 아가씨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픈 이후로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던 터라 여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바쁘게 음식을 하는 와중에도 혹 힘들면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나요? 전을 마저 붙이고 송편을 빚고 탕을 끓이고 하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손이 커서 재료를 너무 많이 샀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해야 식구가 넉넉히 먹죠. 남으면 제가 싸가면 되고요. 저 어머니 음식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혼자 드시겠다고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싸줄 생각이 이리 많이 하셨다는 걸 알기에 웃으며 답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결혼 전이라 남은 명절 음식은 대부분 저희가 가져가고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니 어쩔 수 없이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지 시어머니가 얼른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너 치연이 방에 가서 누워있어라. 뒷정리는 나랑 치연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요, 새언니. 음식 거의 다 했어요. 좀 쉬세요. 어머님과 아가씨의 성화에 저는 결국 아가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막상 방으로 들어오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생각해보니 암 판정을 받은 이후 이렇게 무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가씨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퍼뜩 깨었을 때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치우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설마 나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린 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그대로 멈춰섰어요. 엄마, 새언니가 알면 뒤집어지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항상 입 조심해야 돼. 알았지? 시어머니는 당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건 놀랍게도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에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데 서서 한참을 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회사는 위로금이라고 엄마한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겨우 9살이었고 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없는 일이니 엄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받은 돈에 아빠의 사망보험금까지 보태서 엄마는 집 근처에 작은 식당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야지. 그나마 손맛 좋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니 식당이라도 해서 너네를 먹여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도 삼시세끼를 식당에서 해결했죠. 매일 새로운 반찬을 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니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식당 근처에 공장이 있었는데 집밥을 그리워하는 객지 손님들이 저희 식당의 단골이 되었어요. 덕분에 세 식구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반면 동생은 공부에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교하면 늘 식당 주방에 들어가서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고는 했죠. 엄마는 그걸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뭐든 좋아하는 걸로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면 그걸로 됐다. 결국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남동생은 식당에 남아 엄마 일을 돕게 됐습니다. 엄마는 내가 옆에서 든든히 지킬 테니까 누나는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 은호 말대로 여긴 걱정하지 말고 서울 가서도 잘 챙겨 먹고 다녀. 알았지? 서울로 올라가던 날 터미널까지 배웅 나온 엄마와 남동생을 보니 괜스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상경했고 대학 근처에서 홀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휴학 한번 하지 않고 4년을 정신없이 달렸어요. 취업 준비하랴, 아르바이트에서 월세 내고 생활비 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다행히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무탈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오랜만에 예쁜 옷을 꺼내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면서 도착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결혼식이 시작된 터라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빈자리에 대충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뛰어오느라 흐르는 땀을 대충 손등으로 훔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저는 얼결에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수건을 쓰고 나니 땀 닦은 손수건을 그냥 돌려주기가 민망했어요. 화장이 묻어서 얼룩덜룩하기도 했고요. 제가 손수건을 돌려주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남자가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냥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세탁은 해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저와 남자는 그 일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고 얼마 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손수건만 돌려주고 헤어질 수는 없으니 남자의 제안대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어쩌다 커피까지 마시게 됐죠.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헤어질 때 먼저 다음 약속을 잡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는 여러모로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성격이 묻어내서 싸울 일도 크게 없었죠. 그렇게 2년 넘게 사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남동생이나 엄마나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사람이 듬직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진중해서 좋더라. 나도 예비 매형 좋아. 누나가 어련히 알아서 잘 데려왔겠지.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에서 합격점을 받고 이번에는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해 전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선물을 각각 따로 챙겼어요. 제 선물을 받고 시누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와, 새언니 진짜 센스 짱이다. 여기 커피 엄청 핫한데. 저 이 머그컵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언니. 그러더니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면서 선물 박스를 열심히 찍는 시누이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제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선물 정말 고마워요. 대단한 선물도 아닌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어요. 그 뒤로 이어진 식사 자리 역시 화기애애했습니다. 결혼 준비 역시 수월하게 진행됐어요. 친구들을 보면 식장 위치부터 혼수까지 온갖 일로 양가에서 알력 다툼을 벌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사소한 것도 양가가 서로를 배려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면 사부인이나 주변 분들은 어떻게 올라오시니? 불편하지 않으실까? 괜찮아요. 버스를 몇 대 빌리면 돼요. 저나 남편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엄마도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불편함이 없도록 네가 잘 좀 신경 써주렴. 그렇게 양가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출퇴근하기 편한 위치였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해서 처음부터 시댁 가까운 곳으로 잡았죠.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도 시댁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특히 시누이와 친하게 지냈어요. 시누이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꼭 먼저 전화해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사오고는 했어요. 이거 홍대에서 유명한 마카롱 맛집에서 사왔어요. 새언니랑 같이 먹고 싶어서요. 어머, 저 마카롱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요? 아, 역시 새언니랑은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쁜 시누이를 위해 면접 복장부터 자기소개 멘트까지 이런저런 팁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럼 시누이는 펜과 종이를 꺼내서 제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그 모습이 예쁘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어디든 붙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심히 이 회사 저 회사 면접을 보러 다니더니 3개월 만에 원하던 회사에 턱하니 합격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소식을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왔어요. 새언니, 저 붙었어요. 새언니가 얘기해준 대로 했더니 진짜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뭘요, 아가씨가 잘한 거죠. 정말 축하해요. 신우이는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생기면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였어요. 오빠도 회사 생활 하거든. 취업이야 새언니가 인사팀이니 물어볼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은 오빠도 조언해 줄 수 있어. 됐어. 오빠랑 새언니랑 같아. 내 마음은 새언니가 훨씬 잘 알지. 아가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고는 했죠. 여자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여보. 너무 질투하지 마. 아유, 나 참 서러워서. 이번 주말에 우리 처남이나 보러 가야겠네. 남자끼리 술 한잔 해야겠다. 그 말대로 남편은 제가 신우이를 챙기는 만큼 제 동생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서 장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게는 어떤지 물어보고, 엄마 건강식품을 챙겨서 내려보낼 때는 꼭 애주가인 동생 것도 챙겨서 함께 보냈어요. 처남, 내가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면세점에 좀 들렸거든. 위스키 괜찮은 게 있어서 보냈어. 남자는 또 위스키 아니겠어? 역시 매형밖에 없다니까요.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이나 친정 문제로 싸울 일이 생긴다는데 그렇게 서로 챙기다 보니 크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매일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둘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생긴다는데 그 후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쯤 되니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여보, 나 일을 잠깐 쉬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곰곰이 되짚어보니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게 문제 같았어요. 그 무렵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물론 경력이 단절되는 건 걱정됐지만 아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그래, 요즘 당신 회사 너무 바쁘긴 했어. 이참에 좀 쉬면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의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문제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두 달은 아무 생각 없이 쉬라고 말해줬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쉬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아가, 여기 집 근처 마트인데 좀 와줄 수 있니? 아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불이 나게 옷을 걸쳐 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어머님이 마트 한쪽에 앉아 계셨어요. 들어보니 젖은 바닥에서 장바구니를 끌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다고 해요. 그 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걸으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이고 허리를 펼 수가 없구나. 어떡하면 좋아요. 구급차 부를게요. 아이고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택시로 가자꾸나.
어머님의 만류에 저는 택시를 불러서 어머님을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다고 했어요. 급한 대로 통증만 일단 잡고 척추외과에서 다시 진료를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척추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디스크였어요. 추간판 탈출증이네요. 감각이 저하되고 좌골신경통을 느낄 수 있어요.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니 우선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에도 어머님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진 채 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떼셨어요. 의사는 당일은 통증이 심할 테니 하루 이틀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은 절대 피하세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통증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과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동선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 옆 의자를 치워서 어머님이 걸어 다니실 때 걸림돌이 없게 만들고 거실 테이블도 한쪽으로 밀어놨어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작은 의자를 두어 앉아서 씻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소화되는 죽을 끓였어요.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시다면서도 제 정성을 봐서인지 몇 술까씩 천천히 드셨습니다. 고맙다. 나 때문에 하루를 다 써버렸구나. 괜찮아요. 저 지금 회사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사이 남편과 시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 의사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동안은 온 식구가 매달려서 어머님을 돌봐야 했어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은 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평일 낮 시간이 문제네. 문제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새언니, 매일 오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집 가까워서 괜찮아요. 마침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나 시누이나 한시름 놓은 듯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대신 평일 저녁이랑 주말은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시댁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도울 건 없는지 꼭 물으셨어요. 음식은 주로 어머님이 드시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골랐습니다. 잡곡밥, 부드럽게 익힌 나물, 계란찜이나 생선조림처럼 건강도 고려해서 만들었죠. 아이고, 매번 이렇게까지 정성 안 들여도 된다. 저도 같이 먹잖아요. 어머님이나 저나 기왕이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먹는 게 좋죠.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빨래를 널고 어머님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어머님이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화장실 가는데 뭘 그렇게 따라와.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걱정 마. 그렇게 웃으시면서도 제 팔을 살짝 붙잡으시면서 안심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는 하셨어요. 매 끼니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집 청소를 하면 하루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 약을 챙겨드리고
틈틈이 따뜻한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따뜻하니까 허리가 좀 풀리는 것 같구나. 고맙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약속한 대로 저녁 약속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와서 저와 교대했어요. 시누이 역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오면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을 다독이면서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간병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님은 지팡이를 사용해서 조금씩 걸음을 늘려갔어요. 물론 의사의 지시대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루에 5분, 10분씩만 걸었죠. 그러다 3달째 되던 시점부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평일낮에 예약이 잡혀서 제가 차로 모시고 다녔어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함께 장을 보고는 했어요. 얘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사자. 아니에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사요. 난 뭐든 좋다. 네가 만들면 다 맛있어.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식성임의 취향까지 어머님이나 저나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반년쯤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병원에서 거의 회복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의사에게 그 말을 듣고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 없었으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어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저도 어머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여기저기 좋은데 저랑 같이 많이 다녀요. 어머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신 후 저는 제 삶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오가느라 제 건강이나 계획을 돌볼 틈이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기본 검진부터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검진 차원의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에 이어 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보이네요. 혹시 가슴에서 통증이나 멍울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가끔 생리 전이면 뻐근한 정도요. 일단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바로 치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 역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하실 수 있어요. 수술부터 받고 이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저 혹시 치료하면서 임신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항암과 방사선은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은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럼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5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5년. 제 귀에 그 숫자만 메아리 쳤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미래가 통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지금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데 5년 뒤에나 아이를 가질 수 있다니. 그 말이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조심스레 이렇게 묻더군요. 아이를 가질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냉동배아를 보관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술이 발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다행히 의사는 긍정적으로 답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밤늦게까지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당신 건강이 먼저야. 그래도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싶진 않아. 우리 냉동배아 진행하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를 채취하고 배아를 동결하여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저는 종양절제술을 받았어요. 수술 부위가 뻐근하고 아팠지만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양가에는 수술 날짜가 잡힌 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친정이나 시댁이나 발칵 뒤집어졌죠. 특히 친정엄마의 상심이 컸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찌 그런 몹쓸 병이 찾아왔을꼬.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린대. 다행히 나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대. 그래도 항암 치료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휴, 힘들어서 어떡하니.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 박서방 있잖아.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안타까워하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가게를 하시는 엄마 입장에서 몇 날 며칠 서울에 올라와 제 간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건 바라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으니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수술 후 저는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극심한 구토가 몰려왔고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도 숨이 가빴고 입안이 헐어서 물조차 삼키기 힘든 날도 많았어요. 그때 번갈아 가며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나르고 집안일을 도와준 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새언니, 오늘 전복이 싱싱하더라고요. 전복죽 좀 끓였으니까 이따가 꼭 챙겨 먹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퇴근하고 힘들 텐데 매번 미안해서 어떡해요. 어머님은 죄송해하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허리 다친 동안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니? 내가 하는 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서 몰래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든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자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어머님과 아가씨가 해준 음식을 꿋꿋하게 먹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추석 때 시댁에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어 봐야 괜스레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 아이를 가질 텐데 이러다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역시나
시댁에 가서 바쁘게 음식을 하니 몸은 좀 고단해도 잡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어머님, 아가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하니 아프다는 사실도 잠깐이나마 잊었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아가씨 방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알면 뒤집어지겠지? 한껏 목소리를 낮춘 신우이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항상 입 조심해야 돼. 알았지?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뒤집어진다는 말, 집에서도 입조심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명백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비밀로 해도 괜찮을까? 세연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알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 늦게 알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런데, 아휴, 사부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라서 말이다. 딸이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어떻게 그런 딸에게 자기 병까지 알릴 수가 있겠니? 애초에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자식이 힘들면 자기 아픔은 덮어두는 법이지.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는 저처럼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위암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제 귀로 듣고도 이 모든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한 거야? 세연이한테 말씀 안 하셨으면 오빠한테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근처로 출장을 갔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부인 식당에 들른 모양이야. 그때 사돈 총각에게 들었다고 하더구나. 그제야 몇 달 전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그때 엄마 식당을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더구나. 그러던 차에 악재가 겹친 거지. 병원비와 보험으로 어쩌어째 한다고 해도 입원비 같은 건 내야 하니까 사돈 총각이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야. 몇십 년 이어온 식당까지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마침 네 오빠가 가게에 들른 거지. 맞습니다. 그 무렵 코로나가 터져서 저 역시 식당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나 동생이나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빚까지 져가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편에 돌덩이를 얹어둔 듯 했습니다. 나 아프다고 친정 식구들 힘든 걸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오빠가 알아서 다행이네. 그래, 그나마 그게 천운이었던 거지. 남동생은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을 내놓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펄쩍 뛰면서 반대하셨죠. 엄마야 그렇다 쳐도 남동생은 당장 식당을 팔면 취업할 길이 요원했거든요. 서울로 올라와서 주방 일을 구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건 비단 엄마네 식당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동생과 엄마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식당에 방문한 겁니다.
결국 동생은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엄마는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요. 박서방, 나 아픈 건 절대 우리 은영이한테 말하지 말게. 가뜩이나 항암 치료받느라 힘든 애한테 마음의 짐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네. 그렇게 남편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하도 신신당부한 탓에 차마 저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돈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리고는 선뜻 저희 친정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부인이 몇십 년 동안 일궈온 식당을 그렇게 팔아서야 되겠니? 병원비는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그래 오빠, 나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까 보탤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기는 세연이가 그간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어. 세연이 가족도 우리 가족인데 곤란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병원비를 보태는 건 물론 병간호까지 자처하고 나섰어요. 엄마는 위암 3기였습니다. 위절제술은 이미 받은 후였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저처럼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그때마다 식당을 닫아둘 수는 없으니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안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번갈아 마중을 나간 거죠. 코로나로 사회 전반이 움츠러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집안일 외에는 외출할 일이 줄어들었고 시누이도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시간을 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해요. 내가 오전에 장모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치료 마치고는 내가 모실게. 업무 끝나고 바로 가면 시간이 맞을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은 엄마의 병원 스케줄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에게 무척 미안해하셨다고 해요. 사부인이나 사돈 처녀에게 이렇게 폐만 끼치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폐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인은 그저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를 돌보는 걸로도 모자라 저희 엄마까지 저모르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걸 엄마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엄마와 통화할 때면 제 힘든 사정만 이야기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딸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죄책감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 순간 더 이상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열하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설마
우리 얘기를 다 들은 거니? 엄마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아가씨한테도 모두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는 저 힘든 생각만 하고 어리광만 부렸는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함께 울먹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품에 안고 다독이셨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마음도 이해해 주렴. 이미 힘든 상황에서 네가 이 사실까지 알면 얼마나 더 힘들까. 우리 모두 그 마음이 앞섰단다. 저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아픈 저를 위해 내색 한번 하지 않은 친정엄마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 애썼을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어요. 동시에 그런 친정 식구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시댁 식구에게는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죄책감과 감사, 사랑과 미안함이 뒤엉킨 복잡한 소용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이 겨우 진정되자 때마침 남편이 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한 남편은 내내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미안해. 장모님이 당신 절대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바람에.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나 자신이 너무 미운 거지.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도 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다들 당신을 너무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얼른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당신한테도 그렇고 어머님이나 아가씨한테도 그렇고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은혜라니. 당신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 얼굴만 떠올랐어요. 항암 치료를 받느라 저처럼 지쳐있을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다음날 날이 밝자 남편이 물었어요. 며칠 뒤 장모님 서울 올라오시는데 나랑 당신이 같이 모시러 갈까?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전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쏜살같이 흐르고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러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엄마를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났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고 당황하셨어요. 그러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모든 걸 알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결국 알아버렸구나. 왜 숨겼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야지. 나는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잖아. 말하면 뭐해. 이렇게 네 마음만 아프게 할걸. 제 말에 친정엄마는 담담히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척해진 엄마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모녀가
동시에 이런 몹쓸병에 걸렸나. 세상이 원망스럽다가도 좋은 시댁 식구를 만난 덕분에 저나 엄마나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하룻밤 푹 쉬게 해드린 후 다시 역으로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행여제가 걱정할까봐 자신은 괜찮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배웅하고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식사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며칠 전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단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랑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니?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맞아요, 새언니. 그간 언니가 저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고맙게도 행여 제가 마음의 짐을 안게 될까봐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해놓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그 무렵 저는 항암 치료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여서 친정엄마를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괜찮다고 거절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제라도 딸 노릇하게 해줘. 이것마저 거절하면 나 진짜 서운해. 결국 친정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와 함께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이과병 꼭 이겨내자고 다짐하며 저희 모녀는 꿋꿋하게 치료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지금은 다행히 저나 친정엄마나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둘 다 재발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견을 받고 추적 치료 중에 있어요. 그 사이 엄마와 동생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코로나를 무사히 극복하고 지금은 지역 맛집으로 거듭나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여러 고용하면서 전보다 엄마가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 마음고생하며 얼굴이 헬쑥해진 동생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이제 좋은 짝만 만나면 되겠구나 싶어서 저나 엄마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가씨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은 남자를 만나서 2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죠. 저와 남편은 아가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신혼 선물로 냉장고를 사줬답니다. 아가씨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선물한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바로 제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제가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고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중간에 잠시 치료를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약 아이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잠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을 시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약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2, 3개월 정도 걸리니 그 기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은 출산이 끝나면 다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재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아이를 원하면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양자택일 앞에서 저나 남편이나 늘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던 차에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의 끈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일정대로 호르몬제 복용을 중단했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 배아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성공했고 얼마 후 저와 남편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의 감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임신 20주를 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를 찾아온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양가에 좋은 소식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